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8일 토요일입니다. 부산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네요. 지난 한 주는, 그죠? 우리가 어떤 테마 중에서도 그 동해 유전, 이 테마가 뭐 거진 어떤 블랙홀처럼 돈을 다 빨아당긴 그런 한 주였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죠? 지금 주식시장은 항상 그래요. 어떤 테마가 하나가 탁 탄생이 하면 그 테마가 시중 자금을 다 빨아당겨 버려요. 그러면 그 외의 종목들은 어때요? 아예 소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게 지금은 힘들어해요. 적응을 못 하는 거죠. 또 테마가 지속되느냐?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특히 요즘은 중간중간에 공모주, 그죠? 공모주라는 게 막 들어와요. 그리고 또 6월 달에는 그 공모 청약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들이 계속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종목이 소강, 그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전에는 10개 중에 1개 찾는 게임이었는데, 그럼 장중에 보면 한 10개 중에 1개 정도는 VI 걸리고 막 이런 식의 어떤 대응이었다 하면 지금은 100개 중에 1개다. 그만큼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요, 절대 조급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떨어졌다 해서 물타기, 이거에 대해서 연연하면 안 돼요. 왜? 지금 장이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종목이 100개 중에 99개가 다 소강인데, 소강이란 말은요, 제자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거래도 없이 밑으로 계속 흘러요. 그러면 차라리 팔아버리는 게 낫지 왜 들고 있어? 주식시장은 모른다는 거죠. 내가 팔았는데 얘가 한번 급등 나오면 어때요? 순식간에 그냥 막 10%, 20% 상한가 푹푹푹 나와요. 왜 그럴까요? 거래가 없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시에도 작은 물량, 작은 이슈로 순식간에 급등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판단을 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어설프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한다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빠졌다 해서 그걸 물타기 들어갔다가는 손실만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장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대응을 해야지. 이것도 주식이구나, 주식의 일부구나 하면서 느긋해져야 돼요. 조급해하면 계속 악수만 반복될 뿐이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장이 그래요. 근데 그럼 계속 이러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주식이란 것은 끝없이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돌고 돌아요. 죽는가 싶으면 살아나고, 또 한호하다 싶으면 열공하면 또 죽어버리고. 아무도 모른다. 그죠?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는 미래니까 그냥 꾸역꾸역 가는 거죠. 100m가 아니고 마라톤 하듯이 느긋하게 지금은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요즘은 많이 해요. 지금 장을 지배하는 거는요, 일단은 그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죠. 금리 인하 기대감. 그러면 금리 인하를 만약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과연 그럴까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순간부터 대폭락이 올 수도 있어요. 왜? 그게 주식시장이니까. 금리 인하도요, 언제 하느냐, 시기가 중요해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늦었는데 거기에서 계속 질질질질 끌어요. 왜? 누가 끌어요? 미국이. 그럼 미국이 왜 끌죠? 미국 입장에서는요, 살만해요.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강달러 계속 유지되고 아주 해피하죠.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걸 표시를 내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짜증낼까봐 그냥 괴로운 척 하는 거예요. 유럽연합에서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그러면 미국도 약간은 고민스럽겠죠. 그리고 파월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다. 왜? 최소한 내가 악의 축은 안 된다는 거죠.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다시 인플레이션이 살아나고 막 혼란스럽게 변해버려. 그러면 파월의 실책이다. 너가 잘못했어. 모든 한사를 파월이 다 받게 되는데,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을 먼저 했다는 거죠. 했다는 거는 모든 한사들이 일단 유럽으로 갈 수 있다. 파월 입장에서는 최소 50%는 면피를 했다. 그래서 조금은 자유로워졌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이제는 명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죠. 그런데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죠. 그죠?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 모든 대기업들한테 우리 미국에 물건 팔아먹으려면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 요구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어요. 공장을 짓고 있으니 당연히 일자리다 뭐다 화랑이겠죠. 그런데 그게 쉽게 죽나요? 아궁이에다가 장작이라는 장작은 있는 장작은 있는 다 숱이 이어놨는데 거기서 불이 붙고 있는데 계속 해외에서 삼성전자, TSMC, 현대 계속 장작을 들고 들어오는데 그 불이 꺼지냐니까요. 안 꺼지죠.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이다. 결국은 뭐냐? 금리 인하를 해도 미국 입장에서 자기네들 가장 유리한 시기에 하는 거지 무턱대고 하지는 않는다. 이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거론되는 고용이죠. 고용. 그러면 이번에도 그죠? 고용이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5월 비농업 일자리 얘가 발표가 됐는데 어때요? 핫해요. 27만 2천 개가 증가가 했대요. 전월 대비. 27만 2천 개면 많은 거야? 작은 거야? 그죠? 그런데 예상치는 18만 개였어요. 18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았을까 예상했는데 결론을 보니까 27만 2천 개. 무려 17만 5천 개가 더 증가했어요. 쇼킹해요. 지난 1년 동안 평균치를 보면요. 한 23만 개 정도거든요. 지난 1년의 평균치도 훨씬 오버했다는 거예요. 경기가, 일자리가 모든 게 조금 수그러드나 싶었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금리 인하 할 거야 했는데 어때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임금의 어떤 상승률, 임금이라는 건 결국 뭐죠? 물가, 인플레이션하고 직결되죠. 임금 상승률도 보면 시간당 14센트가 올랐어요. 한 0.4% 정도 증가한 거죠. 그러면 지금 시급이 한 34.91불 정도 돼요. 그런데 지난달에 임금 상승률은 한 0.2%였거든요. 그럼 이번에 14센트, 0.4%, 2배가 올랐어요. 시급이. 이 상태에서 금리 인하 가능할까요? 불가능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금리 인상 거론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경기는 죽을 수가 없다. 결국은. 그죠? 이제나 저제나 첫사랑 돌아오듯이 기다렸는데 첫눈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와도 올 생각을 안 해. 이 금리 인하는 언제 오는 거야? 어제 그 뉴스를 막 쭉 여러 가지를 보니까요. 게리콘이라는 이 인사가 발언을 하나 했어요. 이 게리콘이라는 인사는 전 어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인데 그 CNBC 그 인터뷰에서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의 경제는 지금 너무 판타스틱, 환상적이다. 이거는 축복이다. 우리 미국에 대한 축복이다. 자화자찬을 해요. 그 말은 물론 백악관 소속이니까 바이든이 그만큼 정치를 잘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자질이 뛰어나다. 이런 어떤 홍보용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결국 미국의 속내라는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우리가 남의 나라 걱정해? 이게 진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금리 인하가 언제 올까요? 애매하죠. 6월달도 그죠? 이래 시작을 하고 오늘 6월 8일이니까 이번에 보면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가 열리죠. 6월 11일, 12일. 이번이 몇 차죠? 이번이 4차예요. 아, 4차예요. 네. 그러면 벌써 3번이 지나고 4번째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4차에서 6월 11일, 12일 여기에 FOMC 회의가 하고 나면 거기에서 파월이 뭐라 발언하겠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조만간에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 비농업 일자리가 사상 최고의 어떤 피크를 찍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 말도 못 꺼내죠. 오히려 금리 인상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아니면 최소 침묵 내지는 오히려 너무 핫하다. 인플레이션을 다시 때려잡는 뿅망치라도 한 대 때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식 입장에서는 최소한 같거나 나쁜 발언을 하겠죠. 그러면 같거나 나쁜 발언을 하면 주식 입장에서는 동결 내지는 하락, 보합 내지는 하락.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음 주도 뭐냐? 우리는 공격적으로 주식을 해서는 안 되고 또 방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면 큰 틀은 다음 주도 방어다. 방어 우선이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해를 하고 다음 주는 이래서 내가 방어로 가야 되는구나. 계산을 하고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떤 주식을 배팅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을 들고 버틸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이게 큰 숲이에요. 산이고 이 큰 틀을 이해를 하고 이후에 내가 대응 전략을 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주식의 기본 틀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본 개념은 망각하고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죠? 월요일 되면 또 고민해요. 뭐 살까요? 주식을 뭘 사야 되죠? 나 돈이 많은데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뭘 물타기 할까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죠?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6월달은 6월 11일, 12일 그 파월의 발언을 보고 확인하고 그러면 어쨌거나 파월이 어떤 말을 하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 한번 출렁 떨어질 것이고 비둘기 발언을 하면 최소한 본전 비슷하게 흘러가겠죠. 왜? 시장 상황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또 한 달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본 대응이에요. 그러면 FOMC가 5차가 언제 열리죠? 5차가 7월 30일에서 31일. 뭐야? 그러면 7월 30일에서 31일 5차 FOMC가 열리니까 그때까지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때는 혹시나 첫사랑이 돌아올 거야. 금리 인하를 할 거야. 그게 시장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또 틈새, 흔히 밈 주식, 틈새로 뭔가 테마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지수 관련 주를 배팅을 할 것인지, 어떤 주식에 배팅을 할 것인지, 그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이렇구나. 그래 되면 결국은 또 6월 10일, 12일 지나고 7월 말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어. 그래 되면 결국은 또 테마가 지배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래 봐야 되겠죠. 최근에는 그죠. 6월 달에도 한 20개 정도 그죠. 스펙주 한 7개인가 그렇고 계속 공모주가 들어와요. 공모주. 그죠? 계속 설명드리죠. 주식시장은요. 대부분 기관들이 지배해요. 물론 매매는 외인들이 하지만 그죠? 이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뉴스 유튜브든 신문이든 뭐든 결국은 기관들은요. 걔네들의 이득을 대변하기 위한
그냥 발언을 열심히 하겠죠. 그는 뉴스가 아니고 찌라시. 그냥 렌즈 안 보는다. 그렇게. 아, 예. 그럼 그 상태에서 그냥 하세요. 예, 오늘 비가 오고 습기가 많이 차죠. 오해 보여. 예, 예. 예, 지금 약간 그 상황이 그러네요. 네, 하시겠다. 예. 그러니까 그 기관들이요. 뭔가 사람들이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계속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유튜브나 뭐 이런 찌라시를 뉴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반응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흔히 주식은 그죠. 바보가 더 바보한테 팔아먹는 게임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그 한중 NCS 또 공모를 막 하고 있거든요. 한중 NCS 얘를 공모를 하는데 밴드, 상단, 하단, 그러니까 하단이 2만 원, 상단이 23,500원이었어요. 피를 붙이다 못해 지금 이제 완전 기관들은요. 막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왜? 개인들은 다 바보 멍충이야. 얘네들은 무조건 걸려들어. 그러니까 관건은 뭐다? 이 공모주가 뭐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내가 많이 받아내면 그걸로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이야. 100%에 100% 붙여먹고 팔아먹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수량을 많이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막 배팅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밴드 상단이 23,500원이었는데 이번에 결정된 게 3만 원, 3만 원. 그죠? 서로 배팅 치니까 3만 원에 한 거예요. 3만 원 해가지고 한 6만 원, 7만 원 팔아먹겠죠. 왜? 개인들이 다 말려드니까. 바보 같은 개인들이 넘쳐나니까. 속으로는 킥킥거리면서 세상에 요즘 같은 장이면 와 기간도 할만하네. 그저 돈 벌기네. 아마 이러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개인들은 계속 돈을 갖다 바쳐요. 사상 최고가에. 그것도 쓰레기 같은 주식을 2배, 3배 배팅 쳐가지고 그걸 사모으는 거예요. 100% 주고 사면 어때? 나는 150%에 팔아먹을 수 있는데 뭐. 덤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들은 계속 줄어들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보 같은 개인들이 언제 정신 차릴까요? 정신 못 차려요. 왜? 돈 다 잃어야. 도박이 뭐죠? 도박은요. 손을 잘라도, 그죠? 손 잘라도 발가락으로라도 도박을 하는 게 도박쟁이들의 습성이거든요. 주식판은요, 클릭할 힘만 있으면 죽으라고만 따라 붙는 거예요. 지금 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도박판. 그러니까 기관들이 뭐하러, 그죠? 목숨 걸어갖고 막 매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기, 도박판만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튜브가 어디고 막 열심히 막 떠드는 거죠. 단기 매매, 단타 매매, 막 대놓고 그냥 공모주 도박해라고 광고를 때리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은 또 막 덤비드는 거고, 그게 지금 계속 들어가죠.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어째요? 스펙주도 등록되면 막 장중에 200%, 300% 치솟죠. 근데 딱 3, 4일 되면 어때요? 2,050원 알로 간다 했죠. 그만큼 멍청한 게 개인들이에요. 그런 멍청한 개인들을 상대로 우리도 또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아픈 거죠. 가면 갈수록. 전업하는 사람들 요즘 만나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가 좀 이상하고 안 먹힌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먹힐 봤었죠. 개인들은 뭐죠? 차트 안 봐요. 아니지. 안 보는 게 아니고 못 봐요. 볼 능력도 안 되고 볼 생각도 안 해요. 뭘 해요? 그냥 막 무조건 단타야. 단타 치고 들어가고 그냥 VI 걸리면 쭉 팔아버리고 뭐 추세선 꺼가지고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이만큼 해가 뭐 저항이니까 뭐 최소한 여기서 돌파하면 이만큼 그런 계산 자체가 안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무조건 돈 낳고 돈 먹기 판이 벌어지니까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요즘은. 순식간에 우욱 갔다 순식간에 우욱 떨어진다. 찌라시에 놀아나는. 한 반에, 그죠? 한 반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막 2살, 3살 유아 애들부터 대학생까지 다 섞여 있어.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애들이 5살, 6살짜리가 전체의 90%를 차지하면 일부 대학생들은 걔네들이 오히려 바보 취급받는 거야. 지금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은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테마가 하나가 딱 형성되면, 그죠? 모든 돈을 다 빨아당겨요. 개인들은 그걸로 다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의 종목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다? 테마를 예상하고 빨리 대응을 하는 수밖에 또 없는 거죠. 저번 주는 그죠? 그 동해유전 테마. 이 부분은요, 상당히 조금 조심스럽죠. 왜 조심스럽냐? 동해유전 테마는 결국은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정치적인 해석이 가미가 돼요. 저도 금요일, 그러니까 어제죠. 저번 주는 뭐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해유전 테마를 저도 많이, 그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매매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동해유전 테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죠. 그러면 보통 보면요, 언론이라는 것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 쉽게 이야기하면요, 당파 싸움,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이익에 따라서 끝없이 나눠져, 분열돼.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주식쟁이가 주식쟁이 시각으로 뭐 주식을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그죠? 정치적인 답변이 나와요. 저도 이래 해서 이야기가 딱 나온 게 그런 거였어요. 동해 유전, 이거 진짜냐 가짜냐? 대부분 다 가짜라죠. 왜? 뉴스고 어디고 전부 다 막 가짜 막 도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죠? 뭐 업무론도 아니고 막 그냥 막 일방적으로 그냥 막 카운터 펀치 날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죠? 장관이 발표를 하지. 뭐 갑자기 뜬금없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동해 유전 막 떠들고 하니까 이거는 국면 전환용이다. 뭐 결국 그렇게 프레임을 딱 씌워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뭔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내가 대통령이란 이 자리에 앉아보지 않은 이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그 이면의 세상도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지. 내가 바라보는 게 대통령의 1부터 100까지 전부 다고 판단하는 순간 오류가 생긴다. 대통령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말을 못하고 속으로 삼키고 지켜야 될 부분이란 것도 있다. 그러니까 바로 돌아오는 답이 뭐냐? 뭐 일찍이냐, 이찍이냐,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일찍, 이찍 뭔지 알아요? 그 선거할 때 1번 찍었냐, 2번 찍었냐, 그거를 이제 일찍, 이찍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하 발언이죠. 그러니까 1번 찍으면 멍청하고 뭐 또 1번이 2번한테 2번 찍으면 멍청하고 서로가 서로를 막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그죠? 한심한 수준이죠. 임진왜란에 왜 일어났는가 따지고 보면, 그죠? 일본에 정탐을 보냈더만은, 와, 쳐들어온다, 큰일 났다 하니까 반대에 의한 반대를 위해서, 아니, 일본은 그냥 회식하고 있던데,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동해유전 테마는, 그죠? 그런데 얘가는 보통 같으면 조용히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리는데 얘는 너무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저번 주 매매도 많이 했고 또 새롭게 또 들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거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의 관점에서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의 그죠? 주식쟁이로 살아온 한 50대 어떤 이런 저 같은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가 아니고, 그죠? 저도 주식을, 그죠? 되게 오래 했어요. 한 30몇 년 했는데, 그동안에도 이런 비슷한 일도 많았고, 또 요게 새삼스럽진 않아요. 그전에도 몇 번씩 들은 기억도 있고, 또 보면, 한때는 언론통제위원회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서, 언론을 정부에서 통제하고 그런 것도 있기는 있었어요. 영화도 심의하듯이. 그죠? 또 우리 한때 보면, 70년대 이럴 때 보면, 그죠? 노래 같은 것도 전부 검열을 했잖아요. 우리 세시봉 이런 영화 보면 나오듯이.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런 시절도 있기는 있었어요. 외국 그 번안곡 중에 그 조영남이 번안으로 해서 불렀는데, 불 꺼진 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 히트친 팝이죠. 그 당시는 외국의 어떤 히트친 팝송을 번안해서 부르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영남이 좀 생긴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딜라일라라는 노래를 팝을 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곡이 굉장히 좀 관심이 있었는데, 얘는 약간 어떤 아주 경쾌한 팝이라면 얘는 약간 발라드성 노래인데, 불 꺼진 창이라는 노래인데, 이거를 부르니까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지금도 노래방 가면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히트를 쳤는데, 예? 처음 어떻게 이거는 좀 심의에 걸릴까봐. 근데 그 당시에 이 노래가 갑자기 금지곡이 돼. 금지곡 사유가 뭐냐면, 불이 왜 꺼졌는데, 왜 불 꺼진 창이냐고.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산다고 비하하는 거야? 전기가 부족하다고 빗대는 거야? 그래서 금지곡 됐다는 거예요. 그런 시절도 있었듯이, 따지고 보면 옛날로 거슬러 가면, 그냥 시대적인 흐름이나 이래 볼 수도 있겠죠.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요즘은요, 그 시절에 정반대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이 나서 뭔 이야기를 해도 다 벨벨벨벨 꼬아. 비꼬아. 또 이런 이야기 하면요, 누구는 또 그래요. 네 윤석열이 저쩌고, 또 그런 이야기겠죠. 진실을 이야기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밥 한 번 문 적 없고, 술도 문 적 없고, 개인적으로 연락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 주식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전에 그죠? 예전에 우리가 그 7강구에 대해서 한번 그죠? 찍었죠? 아마 그것도 유튜브 어딘가에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항상 저 입장에서는 아쉬움이에요, 아쉬움. 만일 이랬으면. 그죠? 역사가 바뀌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약간 어떤 우리나라 역사 심포지엄 이런 쪽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쪽에서 관중석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옛날로 돌아간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나라 역사 중에 딱 한 개만 바꾼다 하면 당신은 뭘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위화도 해군이 가장 아쉽다. 그때 이성계가 그대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공격을 했으면 저 더 넓은 중국 대륙의 상당 부분이 우리였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있는 이성계 후손 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 대노를 하더라고요. 광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는 어쩔 수 없다. 일단은요, 대통령, 저의 관점입니다. 저의 관점. 제가 윤석열 대통령 대변인, 저의 나름대로의 해석을 이야기를 하니까 일찍이 논쟁을 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카톡에 그 걔를 차단해버렸어요.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자고.
니는 그냥 정치권에서 살아라. 주식적인 시각으로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해석해 보자거든요. 일단은요, 지금 한 몇 분 흘렀어요? 지금 30분. 네. 아마 한 20분 하다가요. 조금 하다가 한번 끊고. 20분을 다 하신다고요? 한 10분이나 이래 하다가요. 한번 끊고 할게요. 이야기가 좀, 예, 이야기가 좀 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장관도 있는데, 언론에서 그래요. 장관도 있는데, 왜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서 쥐가 뭐 이런 식으로 떠들어? 이거는 국면 전환용 아니냐. 지지율 20몇 프로 되고, 완전 코너에 몰리고 하니까, 흔히, 그죠?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난감한 일 있으면 연예인 하나 희생하듯이, 그런 식 아니냐? 어떤 그런 시각이, 언론에서는 많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딱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대신 욕먹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나에 대한 평가는 먼 훗날 역사가 하겠지. 모든 욕을 내가 들어묻고 일단은 내가 나설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비난이 돌아갔어요. 첫째는 그죠? 우리 사건의 재구성을 보면 포항 앞바다에 어떤 가스 유전이 140억 배럴이 있다. 이거는 금세기 최고의 유전이죠. 조금 있다 해도 안 믿겠는데 금세기 최고의 유전이 있다? 그거 누가 믿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랬을까? 최소한 그 검증이 없었을까? 그래도 대통령인데 그 밑에 많은 장관들이 있고 보좌관들이 있을 건데 이 정도 발언을 했을 때 그 후폭풍 이런 건 계산 안 했을까?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한다고 이게 가능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요. 참 오래됐죠. 그러니까 7강구 영상을 찍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그전 한 달 정도 집착을 한 것 같아요. 많은 자료를 조사했어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삼국유사까지 흘러갔어요. 삼국유사에 보면, 그죠? 아사달과 세운영. 우리나라 한반도의 어떤 설화를 보니까요. 불에 대한 설화는 유일해요. 포항 경북 지역에. 거기만 유일하게 불의 기원, 불에 대한 설화가 있어요. 그죠? 그 아사달과 세운여라는 게 살았는데, 아사달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떠났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해가 없어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세운여가 신랑을 찾으러 일본까지 갔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달도 없어진 거야. 해와 달. 물론 일본으로 가서 그 일본의 천황이 되었다. 우리 쪽에서는 그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장기가 그죠? 그 붉은 태양을 상징하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끼워 맞추고. 근데 일본에도 약간 비슷한 그 설화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는 약간 그죠? 해석을 달리 하겠죠. 어쨌든 한반도에서 불의 기온이 있는 그런 지역은 그 포항 일대 경북이 유일하고 그러면 왜 자꾸 불의 기온에 대한 설화가 생겼느냐? 보면 그 일대가 가스나 이런 게 매장이 되어 있는 지역이 맞기는 맞죠. 왜냐하면 조선시대, 삼국시대부터 그 일대에서는 가스가 분출되면서 거기에서 막 불이 붙고 하니까 그 지역은, 그죠? 가스가 지면에서 나와서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설화 이런 데서는 도깨비들이 산다. 그래서 항상 도깨비 불이 거기 돌아다니고 있다. 막 이런 설화가 많이 있다. 그만큼 지금 포항 지역도 이래 파보면 실제 가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흘러나와요. 근데 너무 그게 그죠? 미미하니까 넘어가는 거고. 또 50 시절, 40 시절, 1959년 이때만 해도요. 그 일대에 유전이 있다. 석유가 있다. 해서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 공사를 한다고 뭘 한다고 땅을 파보면 막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기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거대한 포항제철 그 지을 때도 상당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결국은 있기는 있는데 매장량이 너무너무 미미하니까 그냥 이거는 막 경제성이고 뭐고 볼 필요도 없다. 넘어간 거죠. 어쨌거나 오래전부터 계속 거론된 어떤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그 석유공사나 이런 쪽에서 계속 1강구부터 7강구까지 계속 막 뒤집고 다녀요. 끝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이제는 그냥 별로 뭐 깊이 인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논란이 된 그러니까 우드사이드라는 건 그 호주 업체죠. 그 시추업체. 이 우드사이드라는 이 업체와 우리나라의 그 석유공사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협약을 했어요. 지분은 50대 50.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앞바다를 다 뒤지고 다니자. 있을 만한데. 그래서 여기서 석유가 발견이 되면 지분은 50대 50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고 쭉 흘러왔어요. 그런데 그 우드사이드 이 회사가 그죠? 그 발표를 해요. 그 한국에 그 바다 뒤져 보니까 뭐 기름 없어. 안 나와. 그러니까 경제성도 시장성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요거 그냥 50대 50 뭐 이것도 그냥 시간 낭비니까 돈 안 돼. 그냥 이거는 파기해.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럼 이 부분은요. 우드사이드라는 이 업체는 전 세계 해외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유전을 개발하는 전문적인 어떤 그런 회사예요. 그럼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드사이드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매년 주주총회를 하듯이 쫙 모여서 의논을 하고 야, 이 사업은 더 이상 돈 안 돼. 이거 그냥 접어. 아, 이 사업은 미래 비전이 없어. 지금 이 상황에 매각을 해버려. 그런 식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다 두고 여기에서 이거 확률적으로 떨어져. 그냥 모든 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그 프로젝트 요거 몇 개는 가망성 없는 거는 제외해.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유전 개발하는 이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얘를 캔슬 시킨 거죠. 그래서 우드사이드에서 더 이상 우리는 안 해 하고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에 붕 떴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는. 근데 이번에 갑자기 대통령이 140억 배럴이 있다 어쨌다 하면서 이야기한 데가 우드사이드에서 조사를 한 그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넘겨받아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이 발표를 하니까 뭐 야당이나 여러 언론이나 막 조사를 했겠죠. 하다 보니까 액트지오 얘가 뭐야? 하니까 또 보니까 1인 기업이야. 1인 기업. 뭐야 이거? 그러니까 1인 기업이고 주소지를 찾아보니까 가정집으로 나와. 그럼 이거는 뭐야? 하니까 액트지오의 그 대표인 그 아브레우 이 사람의 집 주소야. 그러니까 결국 회사가 없단 말이죠. 회사가 없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것도 1인 기업. 그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매출액이 4천만 원도 안 돼. 그럼 이건 뭐야?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이런 사람이 연간 매출액이 4천만 원도 안 돼? 그리고 1인 기업? 이거 뭐야? 말장난이야?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거 조작질이다. 이거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물론 합리적인 의심은 맞아요. 이 부분부터 뭐 저 역시도 약간 이거는 뭐지? 약간 가오뚱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깊이 있게 또 막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한 5분만 더 할게요. 요거까지만 마무리하고. 그러면, 앞전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 7강구 영상도 있으니까 좀 약간 깊이 있는 건 그것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그저 과거사를 쭉 보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최초에 그죠? 7강구라는 것을 개발하는 이 과정에서 역사적인 스토리가 쭉 형성이 되죠. 최초에는 그죠? 이 대륙붕이라는 게 어떤 국제적인 어떤 판례에 따라서 1969년에 제정된 대륙 연장론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 대륙붕이라는 게 결국은 물속에 잠겨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시작점이 어디냐? 어디부터 연결됐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7강구의 이 부분은 거슬러 가보면 제주도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한국 거야. 그래 되는 거죠. 국제 판례에 따라서. 그래 되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계속 우겨봐야 별 볼 일 없네. 그러면 슬그머니 밥숟갈이라도 얹이자. 그래서 한국하고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이 공동 개발하자. 7강구를. 그래 주장을 해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우리는 시추 기술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만 있지 실제 기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갖고 있는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같이 개발을 하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다. 그래서 출발을 한 거죠. 예. 여기서 끊고 2부로 하겠습니다.